중국 경제는 이미 경기 후퇴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는 그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살아나기 힘들다. 어쩌면 일본 경제보다 더 오래 저성장 궤도에서 헤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중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는 지금 좀 어떻고 2024년 전망해 주신다면요?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을 그 IMF가 IFS라고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거기다 실어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성장률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돼 있는데 2023년도는 아직 집계가 덜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 2021년도, 2022년도 두 해의 그 성장률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IMF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조작됐다고 봐야 돼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대도시 중 하나라는 센전에서 얼마 전 그 TV 뉴스에 그게 나왔잖아요. 노숙자들이 급증해서 사방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미만일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미 경기 후퇴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작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교일에 우리나라가 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중국에서 얼마 전 주식시장 견인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했는데 그 무너지는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이 있나요? 주가지수라는 게 기업의 경영수지를 반영하잖아요. 경영수지가 대규모 흑자면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수지는 뭐가 결정하는 걸 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영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경제는 힘들어요.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수출 많이 줄었어요. 2022년, 2023년 연속 대규모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21년도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제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 그 동향만 보니까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세계 최강이에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엽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해지니까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더 많이 개척했잖아요. 지금 유럽 경제 엄청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유럽에 대한 수출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 부동산 문제 심각했는데 최근 홍다그룹도 결국 청산 절차 밟게 되었는데 그럼 부동산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좀 있나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9년에 이미 붕괴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근데 중국은 통제경제 체제예요. 통제경제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금융이 일하는 홍수를 지금까지 잘 막아왔어요. 근데 그 홍수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부동산 업계 그 1, 2위를 다투던 금방 말씀하신 형단은 이미 파산 상태로 들어갔고 또 비구이와는 지금 지불불능 상태잖아요. 추가적인 그 건설 사업을 못할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업계와 주택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제2금융권, 특히 투자신탁 회사들이 지금 경영수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그 중릉 투자신탁이 소속된 중주 금융그룹은 지금 파산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 완샹그룹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을 환매를 못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투자신탁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미 붕괴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제2금융권이 그런 붕괴에 직면하게 되면 제1금융권도 온전치 못해요. 금방 전염된다고요. 물론 지금 중국 중앙정부와 그 인민은행은 지금 그 제1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정책 수단들로 그게 막아질 것인지 이거는 제가 그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 마이너스 성장을 갔다면 중국에서 금융위기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중국의 가계나 기업 정부 부채는 지금 어떤데요? 중국의 부채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예요. 이게 이제 두 개를 합해서 국가부채라는데, 이 국가부채가 GDP의 380%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보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지금 국가부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이 280%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100%가 더 많아요. 이게 국가부채가 이렇게 커지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 그걸 차단할 정책 수단이 극단적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진행되면 경제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잖아요.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부채 늘려야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죠. 근데 그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시장 구조조정 자금을 축적을 해야 금융시장을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육성해놨던 반도체 산업, 또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이 기업들에서 대대적인 그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다가 숫자로는 좀비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장기 침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 주식시장 하락세도 문제지만 중국 H지수 경우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할 정도 상황이 좀 심각한데, 국내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1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중국 홍콩 시장은 이대로 좀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 홍콩의 H지수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 그 지수들을 종합한 지수예요. 그래서 중국 그 주요 기업들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H지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승으로 전환해야 ELS고 뭐고 이제 그 수익이 이렇게 반전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그 ELS 상품이 손실이 최소 1조 원 날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날 수 있다고 봐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홍콩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홍콩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국가보안법 이거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콩의 경제활동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홍콩의 금융 자본들까지 싱가포르나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홍콩의 주시장 등 금융시장의 상황은 앞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타격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랑 성장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물론 간접적인 원인은 시간을 두고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이게 훨씬 결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그 영향은 당장의 그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요. 근데 중국은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즉각 해외로 유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그 다음에 고환율 정책,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이에요. 이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부진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 경제학 교과서는 그러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는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경제를 호조시킨다. 이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틀렸어요. 현실이 부정했어요.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경쟁국에 비해서 낮아요. 현실을 부정했으면 이론을 바꿔야죠. 근데 이론에 집착해서 경상수지 흑자에 집착을 해요. 물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인 나라들은 과거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초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1954년도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다하면 안 좋아요. 우리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영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영양분을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을 하잖아요. 경제에서도 그래요.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라는 급성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는 초장기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만성질환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앞으로 그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살아나기 힘들다. 어쩌면 일본 경제보다 더 오래 저성장 궤도에서 헤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제가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간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경제 활동 자유가 확장되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세계사 다 뒤집어도 그렇다. 민주국가더라도 독재화 되어가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난이 심화된다.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되면 경제 활동은 활발해지고 성장률도 높아져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경제 활동도 지금 억제당하고 있고 정치 민주화는 더 후퇴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일본보다 더 장기간 심각한 경기 부진을 겪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뭐고, 중국 정부의 정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첫째는 중국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가 더 진행돼야 돼요. 둘째는 지금 중국 경제의 직접적인 원인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이걸 하루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중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 이론을 너무 집착해 있어요. 미국처럼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게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미중 갈등 관련된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 이제 미국이 있었고, 어쨌든 새롭게 떠오른 게 이제 중국이 이제 G2였는데, 지금 현재 그 두 나라를 비교한다면 좀 많이 좀 다시 벌어졌겠네요. 지금 중국 경제에는 사실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 미국 경제에는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축소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은 중국에 나쁜 결과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호재를 부를지 모르고 중국은 이제 큰일 났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울 따름이지 그 봉쇄 정책 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지금 미중 갈등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이 그러면 중국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랑 앞으로 미중 관계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세계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은 희한하게 살아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럼 수입이 안 돼요. 그럼 자체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도 중국은 반도체의 경우 그 범용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물론 그 전기자동차용 또 AI용 최첨단 반도체에는 타격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대한민국의 봉쇄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면 중국은 어떻게든지 그걸 헤쳐나갈 거예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이기기 힘들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그걸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정책이란 말이에요.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는 거, 또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거, 이거를 개선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봉쇄 조치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이건 사실 중국 정부, 중앙정부를 물고 지방정부까지 온갖 정책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해놨잖아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재정 지원, 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해서 지금 그 산업을 육성을 시켜놨는데 정부 지원으로 육성된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력까지 갖추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를 보면 아주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정부가 지원해줘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도 그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그 타성 때문에 앞으로 어떤 벽에 부딪힐 것이다. 거기다가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개별 기업들은 그거를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 반도체에서나 전기자동차에서나 배터리에서나 그런 기업들이 조만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숫자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심각해요. 자, 그리고 세계 공략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된 시기에 수혜를 받는 나라가 이제 어딘지 궁금한데요. 인도, 베트남이 제2 중국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급부상하는 산업도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질문에는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뽕에 젖어 있는 나라도 결국은 그 국뽕에 매달려서 경제를 후퇴시키는 일을 자꾸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국뽕이 지나치게 강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국뽕이 중국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베트남이 중국 시장을 대체한다? 저는 의문이 많아요. 물론 베트남이 한때 그 경제 활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했어요. 그때는 우리 기업들 가서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그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또 지금은 이제 그 인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도에 진출하신 분들은 그 주의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 관해서는 좀 그 인도 정치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그 문제점들,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출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중국 진출하는 기업들은 사회 간접 자본도 자기가 건설해야 돼요. 내가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공장에 이어지는 이제 항구부터 이어지는 도로 내가 건설해야 돼요. 공장에 필요한 발전시설 내가 건설해야 돼요. 그게 인도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국뽕은 장난이 아니에요. 인도 오는 그 국뽕에 이어서 어떤 경제 정책도 펼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출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미중 문제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한국에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위기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계 도공항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 경기 후퇴의 깊이도 키웠고 또 기간도 늘렸던 게 보호무역주의예요. 미중 갈등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든 중국 경제든 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중국에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제발 국뽕에서 벗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대1로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세계 각국의 경계심만 키워놨잖아요. 손자병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의 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차선의 전략은 이겨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근데 중국은 이 손자병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먼저 전쟁부터 먼저 벌이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손자병법이라도 좀 열심히 보시고 손자병법에 따라서 정치 전략이든 경제 전략이든 펼치기를 당부하고 싶어요. 한국이 지금 미국 수출은 늘고 중국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는요?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수출 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엽니다. 중국이 이 한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한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네. 우리 그 엔터 업계들 모두 다 고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그때 팽배했잖아요. 근데 우리 엔터 업계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 시장 더 크게 개척했고 동남아 시장 더 넓게 개척했고 또 그리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을 비롯한 그 미주 대륙을 개척을 했고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시장, 중도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 엔터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산업계도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을 믿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강인함을 믿고 있어요.